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8년 차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지만 조금 어리광이 있는 면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은 남편에게는 2명의 시누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후 2명의 시누이가 생겨 시집살이가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서로 너무 친하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자고까지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더 커졌지만 어쨌든 결혼을 결정하고 시댁에 처음 가본 날이었어요. 식사 자리에 2명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어요. 다행히 서로 이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3명 모두 나를 대해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다 내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나와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단답형으로 대화를 할 뿐이었고 대화를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난 시누이들과 시어머니 사이에 살갑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들은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타서 같이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차에 타서 집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이상한 분위기였지만 남편의 가족 모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했어요. 다행히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나에 대해 잘해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사돈살이를 할지 모르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오히려 나를 잘 대해주시고 내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에 이들을 초대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만 항상 가서 즐거웠지만 올케가 함께 가면 더 즐겁겠지? 우리는 이미 숙소 예약까지 다 하고 있어. 올케가 몸만 와도 돼.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오자고 할 거야. 자매들이 날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게 되기도 했고 시댁에 와서도 같이 집안일을 했어. 언니들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어. 시댁 어머니도 참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 시댁은 아들 외에 다 여자들이라 명절 음식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했어. 시댁 어머니가 참 아껴주셨어. 모든 일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 신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 만찬을 했던 날 느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을 싫어했고 시누이들도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했다. 어느 날은 서로를 싫어하면서 왜 가끔 만나면서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 생일이어서 모두 모였다.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집에 갔다. 그래도 시어멜리의 생신이라서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갈비를 먹었다. 평소에 시어머니와 다투던 시누이들도 그날은 웃으면서 만찬을 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갈비 살게요. 시누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갈비를 산다는 약속까지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갈비값이 꽤 높았다. 가격을 확인하니 시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아이야, 엄마 생각해보니까 생일상은 생일자가 사는 거잖아요. 오늘은 엄마가 사세요. 제 생일 때는 제가 살게요. 시누이들은 방금 한 약속을 까먹은 것처럼 시어멜리에게 말했고 시어멜리도 창피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게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비싼 건 엄마가 사라는 제의였다.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생일이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니는 자식들이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시누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가격을 내는 사이에 불화를 막기 위해 드러나 자리를 잡았지만 가족들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누이들이 진주반지를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있어서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진주 반지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지체 없이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사건을 해소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이후 우리 가족은 시누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는 서로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결국 진주 반지를 찾아냈어요. 반지는 화장실 천장 모퉁이에 숨어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숨겨둔 것이 분명했죠. 진주 반지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을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시누이들은 갑자기 억지스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환자가 가짜 진주 반지를 가지고 온 줄 알고 가져왔거든요. 진짜인 줄 몰랐어요.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반지 시누이들이 오히려 화가 나며 자신들이 털어가려 할 때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걸어 다 내 거 다 털어가라. 내 거 없는 건 없어. 아주 엄마를 치들봉으로 하라.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가 말리기는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을 시누이들이 훔치면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서로 이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건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됐어요. 몇 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도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4세와 2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때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작전 대규모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해에도 결국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숨이 끊겼다는 소리로 연락을 주셨어요. 아니야. 어서 우리 집으로 와봐. 제가 죽겠어. 아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했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시세사 시어머니 집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해보니 어린이가 6살 정도인 아이가 있었어요. 어른아이가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엄마는 어디 있어? 얘가 둘째 딸이래. 집 앞에 둔 채로 나가버렸어. 어떻게 아이를 집 앞에 버리고 떠난 건가? 일본으로 2년간 일하러 가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라고 한다.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를 집 앞에 두고 떠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6살짜리 아이가 둘째, 시누이의 아이라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몇 년 동안 둘째 시누이가 시세와의 교류를 자제해왔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가 싶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수 없어. 시어머니가 계속 화내시다가 결국 혈압이 상승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러워하며 뒷목을 잡다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놀라서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엉겁결에 아이를 데리고 병실에 앉아서 남편에게 전화해 병원에 오도록 부탁했어요. 퇴근을 일찍 마친 남편도 이 상황에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사실 놀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을 모니까 남편이 오면서 여유가 돼서 다행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셔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둘째 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어디서 나왔어? 왜 아이를 집 앞에 놓고 가냐?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시어머니는 배우자에게 첫째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둘째 손녀가 제 허리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얼마 후 들어온 둘째 손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손녀 좀 봐주는 게 어렵다고요? 그냥 2년만 좀 보라니까. 2년 동안 일본어를 일하러 가야 돼서 아이를 볼 수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제가 해주고 언니도 나랑 같이 일본 넘어가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키울 수 없으니까 엄마가 좀 키워줘. 한 달에 30만 원 보내면 돼. 뜰채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비행기에 타야 한다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우리 셋은 그런 말만 듣고 어이가 없어서 눈알이 벙벙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장난 아니야. 그냥 키워라 하라고 키울 수 없는 일인데 시누이들은 이미 해외로 떠나고 놔둔 6살짜리 아이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나이가 많고 운전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육아는 한정적이었어요. 결국 저가 2살과 4살 아이들을
키우면서 6살까지 육아를 해왔어요. 시어머니도 힘들었지만 제가 대부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 둘 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니까 더 어려웠죠. 하지만 엄마가 짐을 떠맡게 되어서 유치원원까지 간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아이 앞에서는 표정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나 부족해. 너 어디서 나왔어? 왜 아이를 집 앞에 놓고 가냐?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시어머니는 배우자에게 첫째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둘째 손녀가 제 허리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얼마 후 들어온 둘째 손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손녀 좀 봐주는 게 어렵다고요? 그냥 2년만 좀 보라니까. 2년 동안 일본어를 일하러 가야 돼서 아이를 볼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내 잘못이다. 결국 너가 고생하면서도 나에게 감사하고 어머니와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을 항상 지켜봤다. 너무하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미안해해. 1년 가까이 육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마침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시간이 참으로 멀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혹시 이 모든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를 남편을 불러 대화했어요. 이웃분을 찾아가서 일본으로 가서 시누이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해. 이대로는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계속되면 죽을 것 같아. 아직까지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아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표를 예약해주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떠났어요.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시누이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당장 시누이들이 사는 집으로 갔어요. 언니들, 왔어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시누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물어봤어요. 정말 힘든 게 이럴 정도는 아니겠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단단히 사전에 말도 없이 시어머니 댁 앞에 바로 두고 가는 행위는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편법을 썼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 행동 덕분에 실질적으로 고생한 피해자로서 직접 시댁에 찾아와서 닥달해서 물었더니 시누이들도 제게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시누이들은 말장난하다가 제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안해, 옳게.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뭔 소리야? 제로 좀 알려주세요. 어른들 눈엔 엄마 모습이 너무 불결해서 혐오스러웠어. 아버지도 불쌍했고 엄마는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우린 둘이서 서로 지켜야 했어. 동생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어. 우리는 소녀가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를 사람 취급하기 싫어했고 미웠어. 지금까지도 큰 미움을 품고 있어서 다 커도 엄마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 맞아, 큰언니. 아마 옳게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왜냐면 내 남편은 모르고 있으니까. 동생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라서. 정말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이 물론이지. 담론적인 우려 때문에 남동생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지켜보기는 진짜 힘들었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알지요. 나는 이런 일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기 어려웠어요. 어릴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자매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 때문에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기도 해서 이제는 그냥 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어른스럽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더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자매들은 돈을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를 키우느라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엄마를 많이 원망해서 우리도 엄마한테 아이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지나서야 했지만 수고한 외케에게 보이는 성의 앞에 경의를 표했어요. 1년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 부탁 좀 할게. 돈을 받은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너무 듬직하게 넣어준다고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2년치 육아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자매들이 그 사정을 말하니 더 말을 얹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런 행동에는 화가 났어요. 결국 자매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엄마를 원망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어찌되었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이 물론이지 담론적인 우려 때문에 남동생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지켜보기는 진짜 힘들었어. 응급 상황.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한다고 말이에요. 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저는 어떻게 대처할지 매우 고민이 되어서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내 발언을 듣더니 갑자기 혼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을 수술해도 소용없어. 잘 잤네. 우리는 엄마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곧장 연 끊고 살 수 있겠어. 아무리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도 이런 말은 정말 패륜적이고 예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말기암이라고 해서 제 마음은 무겁고 슬펐지만 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엄마인데 엄마가 나에게 암이라고 해서 죽게 생겼다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인이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요. 정말 너무하다. 그러자 시누이들은 오히려 나를 비웃으면서 엄마를 대변하는데 힘쓸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돈도 없고 병든 사람은 각자 돌아내야 돼. 엄마가 우리를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엄마를 무시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 같이 잘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릴 적 일로 상처받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면 모녀가는 서로 감싸고 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천륜을 이렇게 막 내던지세요? 시어머니가 어쨌든 돈 벌어서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데 나이가 들었으니 이해보면 또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이해 못해. 그리고 우리는 엄마한테 쓸 돈 없으니까 행여나 더운 보태달라고 할 생각하지만 엄마는 이제 우리랑 남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비통했지만 시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바라는 것은 무리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남은 날 동안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병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이 별로 없으셨어요. 집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월세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내려진 선고대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아주 서럽게 울었고 저도 그동안 저에게 잘 해주시던 시어머니가 떠나시자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사실이었던 바로 그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한 후후함 속에 시어머니의 무덤으로 모든 사람이 향해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 시점에서 그 장례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그 노래는 가슴 아픈 슬픔 속에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처로 떠난 것을 알렸어요. 또한 시어머니의 삶을 회상하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퍼졌어요. 장례식이 끝나자 주위의 모든 이들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마음을 채웠고 다툼과 갈등이 하나 없는 조용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어요. 모두 마침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함으로써 그리고 그녀를 잊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종국에는 그 장례식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그 병원은 단지 시어머니의 유언을 이행하는 장소에서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정을 전하게 되었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늦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단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모두 의사와 병원 관계자로 보였어요. 병원장님이 조문으로 왔다고 해서 함께 왔다고 소개를 해주셨고
병원장님을 모셔드리겠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우리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뒤를 따라가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병원장님과 함께 옷을 입은 여성분이 영정사진 앞에 섰는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쓰러지셨어요. 우리는 영어를 몰랐지만 애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병원장님도 오래 우셨는데 일어나 인사를 올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가 약속했던 것처럼 고인이 되기 전에 찾아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찾아왔는지 궁금하고 감사해요. 시어머니에게 아는 동생이 있는 병원장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희는 굳은 눈으로 병원장을 쳐다봤어요. 시누이들은 뒤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병원장의 말에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평화전을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을 것이라는데 왜 수근거리는 시누이들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원장이 시누이들을 두 눈으로 쳐다보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어요. 병원장은 일어나서 시누이들의 손을 잡아 말했어요. 내 딸들아, 너희들은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주었어. 그 말에 우리 부부와 시누이들은 깜짝 놀랐고 감동했어요. 병원장이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와서 울었던 것도 묘한 일이었지만 병원장이 시누이들을 딸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더욱 당황했어요. 병원장은 따라온 사람들을 제쳐놓고 저희들과 남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괜찮다면 이야기가 좀 길지만 다 들려줄게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제 친딸이에요. 제가 죽은 언니에게 직접 임양을 보냈습니다. 병원장의 이야기는 이러었어요. 병원장은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집에서 식물을 가꾸는 등의 일을 하며 서로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업무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속물적이고 권력욕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도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병원에서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딸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두 아이를 한꺼번에 학교에 보내는 등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누이들과 병원장 모두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쟤는 육아를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큰 돈을 주고 아이들을 입양해 달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들의 엄마는 그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병원장이 되는 꿈을 이루고 자신이 입양해준 딸들을 그리워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미 다 커 있고 아우가 태어난 이후였어요. 병원장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자신이 딸들을 돕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거절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도움에 감사하지만 이제 시누이들은 진짜 자신의 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장이 딸들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방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장례식 비용이 모자라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장례식을 열 것을 부탁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현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병원장은 장례식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맡겨놓은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건 올케에게도 정말 미안해. 2년씩이나 아이를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친엄마가 되어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대접했기에 깨달았어. 이제 그때 깨달았으니 이제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전과 같이 제대로 돌봐주겠어. 지금은 아니지만 곧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할게. 시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시누이들이 이제서야 지난 원흉을 벗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어 기뻤어. 이후 시누이들이 병원장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병원장은 이렇게 말했어. 좀 늦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내 잘못이 컸기에 이제 와서 엄마 역할을 해보기로 했다고. 아이를 키운 적이 없어서 엄마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함께 지내며 배우겠지? 그 말을 듣고 안심했는데 조금 후에 아이들에 대한 답례로 찾아온 신우이의 이야기는 이랬어. 병원장이 우리 엄마라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좋게 지낼 줄 알았는데 돈만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쓸쓸하다고 이야기했어. 병원장 엄마는 바빠서 더 이상 만날 시간이 없다며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누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2배로 돈을 내주는 등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며 나중에는 더 남은 아이에게 잘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항상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